노다지 썰전. 위성통신과 이 항공전자 부품의 강자죠. 제노코가 최근 항공 우주산업 KAI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인수를 두고 시장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시각, 그리고 또 최근에 적자에서 드러난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제노코는 KAI라는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 빠질 것인가? 저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KAI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제노코의 폭발적인 성장을 낙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잠재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적인 어떤 숫자로 증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실적 부진이나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신호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역시 KAI와의 시너지라고 봐야겠죠. 이번 인수는 단순히 주인이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KAI가 생산하는 FA50, KF21 같은 이런 주력 항공기에 제노코의 혼선 방지기나 인터콤 같은 핵심 부품들이 사실상 표준으로 장착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제노코가 단독으로는 뚫기 어려웠던 거대한 해외 시장에 KAI의 영업망을 타고 진출하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가 과연 제노코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뚫려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확인해야 합니다. KAI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한 곳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협상에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KAI의 사업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제노코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걸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낮은 이익률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너지의 한 단면만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는 거의 한 회사가 독점 공급합니다. 그 회사가 종속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한 거죠. 제노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노코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위성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쏘는 핵심 부품인 엑스밴드 송신기는 세계 최고 수준인 초당 720메가비트, 720mbps의 전송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720메가비트라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적 가치를 가지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성으로 직결되진 않으니까요. 720메가비트라는 속도는 단순히 위성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에서 지구로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선박이 전 세계 바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항해하고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현장을 지연 없이 관제탑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단순 부품 판매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노코는 그 데이터 생태계에 관문을 쥐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군 위성 지상국에 적용된 EMP 방호 기술, 즉 핵폭발 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로부터 통신 장비를 보호하는 이 기술은 국내에서 제노코가 유일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들이 바로 KAI와의 협상에서 갑의 위치를 지켜줄 무기인 셈이죠. 네, 그 기술적 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도 왜 최근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적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걸 정말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그 적자야말로 제노코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R&D 기반 기업이 겪는 아주 전형적인 성장통이죠. 세상에 없던 제품을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참 편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재무제표의 경고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적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 충당금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수주를 따내긴 했는데 만들수록 손해가 예상되는 계약이라 그 미래 손실을 미리 회계장부의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저가 수주 관행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말씀하신 양산 단계에 들어가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이 들수록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가 수주 역시 개발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시제품 초도 물량은 시장 진입과 기술 검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서 반복 제작하는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10번, 100번 만들면 학습 효과로 생산 효율은 극대화되고 원가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개발 단계의 원가 구조와 양산 단계의 원가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또 다른 적자 요인이었던 원자재 평가 손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위성을 한두 대씩 만드니까 최소 주문 수량 MOQ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고 손실이 발생했죠. 하지만 앞으로 초소형 위성을 10대, 20대씩 한 번에 제작하게 되면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어서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개별 단계의 손실이 양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계획했던 수율이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결국 이 모든 수익성 문제는 다시 KI에 대한 의존도 문제와 연결됩니다. KI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글로벌 시장의 다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동기를 앗아가고 오히려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그룹 내부 거래가 아닌 외부 시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KI라는 캡티브 마켓을 발판 삼아서 체급을 키우고 그 힘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이미 그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방산기업 노스록 그루먼과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 방산 산업의 고질적인 수익성 한계를 돌파할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제가 우려하는 또 다른 지점입니다. 노스록 그루먼과의 MOU 체결이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국내 방산원가 구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8, 9%에 묶여 있지만 해외 사업은 25%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수익 계약을 꾸준히 따낼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주 잔고가 800억에서 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6년에는 매출 1,000억 원 돌파와 함께 확실한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성장 동력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초소형 위성 사업은 2에서 3년 주기로 반목 수주가 가능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고 KF-21 양산 사업은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 2027년 매출 1,500억에서 2,0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초소형 위성 시장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외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노코가 계속해서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KF-21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양산 물량이 언제든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망은 이 모든 외부 변수가 제노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하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틀어져도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성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췄느냐는 것이죠. 제노코는 위성 탑재체부터 본체, 지상국까지 위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입니다. 여기에 항공전자, 방산 핵심 부품까지 더해진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뉴스페이스와 K방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시에 올라탈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구조입니다. 3분기 적자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뿐, 제노코의 본질적인 성장 가치를 훼손하는 신호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노코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AI에 대한 높은 의존도,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현재의 재무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현실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제노코가 가진 기회와 또 위협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노코의 미래는 기술 개발 중심의 연구 기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양산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적자를 딛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제 최종 결론입니다.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결국 앞으로 KF-21이나 초소형 위성 같은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구체적인 해외 수주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제노코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